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이번 주에는 피에르 르메트르의 100년 정리하는 10개의 소설 중에서 네 번째 네. 파트 2의 첫 번째 작품 대단한 세상을 읽고 있습니다. 댓글 소개 먼저 할까요? 네. 네비올로님, 요즘 어떤 책을 하실지 미리 안 올려주셔서 월요일마다 요번엔 무슨 책일까 설레는 마음으로 듣게 되는데요. 이동진님 추천책이 연속으로 책걸상에 나오니 신기하고 반갑기도 하고요. 물론 책에 대한 평은 온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요. 동진님의 2월 추천책이 서동욱 선생님의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인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책도 추천 이후 판매 급상승해서 바로 2쇄 찍었습니다. 책걸상 초창기에 나오셔서 철학 욕조 과학 오리 책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서 반가웠습니다. 잘 안 팔릴 것 같은 철학책인데도 추천 덕에 많은 사람들이 사보게 되니 좋은 영향력 맞는 거죠? 네, 당연히요. 소동욱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는 이동진 에세이집. 픽의 간택이 되셨군요. 네. 안 읽습니까? 다음 댓글은? 다음 댓글 듣겠습니다. 왜 멀뚱히 바라봅니까 나를? 아니, 그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 관련해서 뭔가 또 이야기를 할 줄 알고. 뭐 에세이라면서요. 축하합니다. 그게 답니까? 그 JYP으로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죠. 그 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동진님 방송을 참고해 주십시오. 서동욱 선생님이 이 방송을 듣고 웁니다 지금. 그래요. 서동욱 선생님 저희 출연했던 예정을 생각해서 그 책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는 서동욱 선생님께서 그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쓴 철학 에세이, 일상 에세이들을 모아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출판사도 되게 고심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또 태고도 엄청 열심히 하셨던 걸로 저는 이제 들었는데 그래서 김영사에서 나왔더라고요.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서동욱 선생님 책이 그 마니아들에 있는데 막 독자들한테 막 널리 읽히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공들여가지고 내셨는데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 그냥 이동진 평론가가 또 픽해가지고 화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귀연사슴님, 2주 연속 읽었던 책이 방송되어서 편안하게 들었습니다. 과가람 기자님 나오셔서 반가웠어요. 특히 좋은 책들 언급 많이 해주셔서 꼭 읽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운의 카자르님께서도 추천사가 아름답네요. 듣고 우아했습니다. 책 안에 투어 응모권 끼어 팔면 더 대박 나겠다. 그 메트로폴리탄 그렇죠. 방송 들으시고 네. 이 책 사가지고 뭐 엽서 보내거나 엽서는 너무 옛날 방식이군요. QR 코드 찍어가지고 네. 어플라이 하면은 그 중에 뭐 3명 뽑아가지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보내준다. 저자와 과가람 기자와 함께하는 투어 보내준다. 뭐 이런 거 하면은 조금 더 팔리긴 하겠죠. 마치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 그 초콜릿 때 그 초콜릿 공장 견학권 넣어가지고 막 뿌렸더니 그런 거 했어요? 네, 진짜? 뿌렸더니 엄청 막 사람들이 그거 많이 사고 그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도입부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책을 그렇게 팔았다는 게 아니고 팔은 게 아니고 로알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앞 도입부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 공장이라는 책이나 영화를 세상 사람이 다 봤을 거라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처럼 안 본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도 영화라도 좀 보고 내용이라도 알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 그 많은 영화를 어떻게 다 봅니까? 근데 그런 생각 다 버리면 YG는 생각 얼추 다 버려야 돼. 팬덤의 시대 편 들으시고 99120433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요 프린스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왜 아무도 정정 안 해줬어요. 내가 미국 가수래니까 영국 사람 영국 가수래니까는 뭐 혼비님도 고개 끄덕이고 JYP도 고개 끄덕이고 아무도 정정을 안 해줘.
전 프린스 뭐 그렇게 열렬한 팬이 아니어서 영국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YG가 그렇게 말하길래. 그 마이클 잭슨의 라이벌로 1980년대 인식이 되었던 미국 그 정도는 아는데 싱어송라이터래요. 난 YG가 영국 사람이라고 하길래 프린스가 영국 태생인데 아니 뭐 비틀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뭐 엘튼 존 다 뭐 이런 것처럼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주로 활동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YG를 평소에 신뢰하면 응? 네.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었을걸요? 제가 팬덤 시대 그 편에서 우리 청취자들은 팬덤 아니다. 맨날 지적질하고 맨날 정정하고 아주 냉정한 청취자들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댓글 안 했는데 가져왔네. 바나나님이 어디 욕했던데 뭐 이랬죠. 네. 분하다고 막 책걸상 독지가들이 팬덤이 아니라고 하시니 뭐 눈물 난다. 뭐 억울해 죽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팬덤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팬덤이냐. 그치. 그러면서 이제 저는 뭐 그런 생각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팬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강양구 물러나라 뭐 이런 거 댓글 달리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프린스 가수 프린스는 미국 사람이랍니다. 네. 자기 말 틀렸다고 지적질하는 댓글은 안 가져오는 거예요. 댓글을 모아오는 거는 YG가 합니다. 지금도. 네, 묘원님께서 댓글 다셨는데요. 샤이 청취자로 있다가 처음으로 댓글 남겨봅니다. 문득 책걸상에서 미국 작가 조지 손더스를 다뤄주신 적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JYP님, YG님 취향이 아닌지 골몰하게 됩니다. 근간으로 나온 단편도 꽤 재밌게 읽었는데 박형님 견해도 궁금하고 책걸상에서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웃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뤘어요. 명 한 줄 평 나왔었던 작품인데. 네. 조지 썬더스의 그 유명한 바르도의 링컨 작가 아닙니까? 네, 북고상 받은 바르도의 링컨을 우리가 박평이 다뤄보자 그래서 다뤘었고 그때 JYP가 무슨 이런 귀신 신화를 까먹는 맞아요. 그 바르도의 링컨은 약간 밈 같은 거죠. 책걸상의 밈.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절대 JYP랑 안 어울리는 소설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JYP가 바르도의 링컨 같더만 이런 식의 표현은 그리고 뭐 바르도의 링컨도 읽었는데 뭐 이런 식의 표현 우리가 자주 쓰죠. 근데 묘원이 상처 받으시겠다. 조지 손더스를 앞으로 안 다룰 것 같고요. 다루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가 JYP가 싫어해서입니다. 근데 단편을 한번 읽어보시죠.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단편은 짧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이지 않을까요? 모르죠. 뭐 다를 수 있죠. 박평님이 뭐 근사한 단편을 소개해주거나 아니면 바르도의 링컨과는 전혀 다른 정말 사람이 이렇게 막 땅콩 까먹는 이런 류의 이야기를 발견하면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반 귀신 신하락. 반 귀신도 안 돼. 사람 땅콩 까먹는 사람이 아몬드 먹는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주면은 내가 읽어보겠다. 진짜 독창적으로 얘기를 이렇게 범주화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명언님 조지 썬더스는 다른 적이 있습니다. 네.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바르도라고 하는 위스키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지나가다가 보고 너무 가게 이름이 바르도의 링컨이 떠오르고 원래 바르도가 그거잖아요. 이게 뭐지 그 지옥 갈 때 그 이제 이승과 저승 사이 중간 그 중간지대 그레이존 같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술집 한번 가봤잖아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분위기 좋습니다. 네. 그 조지 썬더스의 바르도의 링컨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였는데 위스키바 바르도는 괜찮던가요? 근처에 뒷골목 쪽에 바르도라고 좋은 위스키바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네, 묘원님 지금 엄청 실망하시고 지금. 아니죠. 실망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책걸상에서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바르도의 링컨 편에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누긴 했습니다. 네. 아마 단편을 꽤 그 재밌게 읽으셨으면 그 방송 듣고 약간 반대 의견을 많이 가지실 법. 반감 가지실 수 있어요. 박평님 근래에 나온 이 조지 손더스 단편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바르도 링컨 이후로 바르도 링컨의 충격이 아직 안 가셨습니까?
뭐랄까 그 의견이라는 게 약간 그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바르도우 링컨 때는 박평이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옹호했었던 열심히 네, 옹호했었던. 네. 근데 그 밈에 휩쓸려가지고 저도 일종의 막 트라우마처럼 그 비슷한 어떤 설정만 나와도 소개 못하고. 네. 근데 단편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네. 대단한 세상 얘기를 합시다. 1948년이 배경이고요. 베이루트와 사이공, 파리 세 군데에서 벌어지는데 결국 뭐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 이야기죠. 프랑스 가족이 베이루트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일단 레바논의 베이루트.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당시 레바논이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그 프랑스에 살던 펠티에 부부가 어떤 사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레바논의 베이루트까지 흘러 들어왔고 거기서 비누 공장을 런칭을 하는데 성공하죠. 대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이제 부자입니다. 비누 공장집 사장님 펠티의 부부가 있고요. 네, 그리고 펠티에게는 4남매가 있어요. 3남 1녀가 있어요. 3남 1녀. 그러니까 아들 세대, 딸 하나인데 아들, 딸. 네. 요 순서로 있습니다. 첫째가 장, 그리고 한 뭐 5살 정도 이제 어린 프랑스어보다 1살 어린 에티엔, 또 에티엔보다 한 또 5살 어린 엘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장과 엘렌 사이에는 한 10살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제 4남매가 있고요. 장은 20대 후반, 프랑스아와 에티엔은 20대 중반, 엘렌은 10대 후반.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소설이 시작되면은 대성공을 거둔 베이루트의 누구나 다 아는 부잣집 비누 공장 사장님인 그 펠티의 부부가 막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아들 딸들이 이제 하나둘씩 집을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과 이제 장이 결혼한 그 장의 와이프 부부는 이미 프랑스 파리로 떠났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부부가 약간 능력을 인정하고 애는 크게 될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둘째 아들인 프랑스와는 그 유명한 파리 고등사범학교에 합격을 해서 이제 파리로 이제 유학을 떠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프랑스와보다 1살 어린 에티엔 같은 경우는 막 되게 섬세한 친구예요. 되게 섬세하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셋째 아들인데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사귀는 남자친구, 사귀는 이제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외인 부대를 지원을 해가지고 베트남의 사이공 근처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정기적으로 오던 편지가 끊겨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걱정도 되고 보고도 싶어서 엄마 아빠한테 나는 그 애인의 그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애인과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베트남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떠나고 말리지 못하는 거죠. 워낙에 그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빠 셋이 다 둘은 프랑스 파리로, 그 다음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인 자기의 쌍둥이처럼 생각하던 에티엔은 저 멀리 베트남 사이공으로 떠나니까 10대 후반의 엘렌도 너무 막 뭔가 마음이 들썩들썩하는 거죠. 나도 떠나야 돼, 나도 떠나야 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소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설명해야 될지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로 모르겠습니다만. 떠난 장 부부와 프랑스와, 그리고 베트남 사이공으로 떠난 에티엔, 그리고 나도 오빠들 따라서 어딘가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엘렌의 이야기가 1948년을 무대로 해서 쭉 펼쳐지는 게 이제 이 대단한 세상의 중요한 내용이죠. 그 부연하면 이제 장과 와이프인 준비에브 두 부부는 파리에 갔는데 간 이유가 첫째 아들이 사업을 물려받기에는 너무 무능한 거죠. 한 1년 정도 그 부사장 정도로 경영 수업을 시켰었죠. 도저히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 앞에 부분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 어떤 장애 심리, 그러니까 못난 아들, 이 부모님이 막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가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못난 아들인데 네. 아내는 못난데 욕심은 또 욕심 되게 너무 많은 많아. 와이프가 네. 있죠. 그래서 뭐 약간 십자포화, 어떤 가족으로부터의 이제 심리적으로는 십자포화를 받는 그 장애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라는 친구는 그 고등 사범 학교인가 뭐 여기에 이제 간다고 뻥을 치고 사실은 얘는 기자가 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기자가 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기자 아무리 옛날이지만 쉽지 않으니까 기자는 개뿔 뭐 어디 이제 취직해가지고 작은 언론사에서 뭔 일을 했죠? 하여튼 리포터. 허드렛 일. 처음에는 무슨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신문사에 취직을 하지 못하고 그 아무 신문사에나 가서 그 종이 신문은 새벽에 이제 배달을 하려면은 인쇄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배달하는 곳까지 막 나르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기자는 일들을 하는 아니고 거죠. 신문사에서 잡일하는 잡을 얻어서 좀 미정비적 하다가 어떻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정식 기자는 아니고 리포터라고 표현했는데 약간 조금 뭐 비상근 기자, 뭐 그러니까 비정규직 수습 기자, 수습 기자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무슨 경찰서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사건 사고 같은 거 그래서 언제든지 윗사람이 야 넌 안 되겠다 그러면 나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분위기에 막내 기자 역할을 이제 하면서 집에는 비밀로 하고 집에는 학교 다닌다고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이제 둘째 아들이 있고요. 셋째 아들은 이제 사랑하는 친구를 찾아서 사이공으로 떠나고 거기서 이제 외환국에서 떠났는데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베트남 되게 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취직을 하는데 외환국이라는 곳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주로 프랑스 파리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그 외환국에서 송금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송금을 해야 하는 건인지 하지 마라 뭐 별로 시답지 않은 건인지를 이제 심사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주는 일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막내 직원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틈틈이 내 애인은 도대체 어디에 간 것일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편지에 남은 단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애인을 찾아서 찾아다니는 게 이제 그리고 그 사이공에 있는 애인을 찾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르는 그 도박장 불법 퇴폐 도박장의 이름이 르그랑몽드입니다. 그리고 엘렌 얘기도 좀 할까요? 네, 엘렌은 고등학생 때부터 저 유부남 선생님이랑 좀 사귀고 20살 많은 선생님.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그 선생님이 너무 매력적이거나 이랬던 게 아니라 이제 반항심으로 그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그 어리고 예쁜 여학생들을 노리는 그런 나쁜 취향을 가진 변태 비슷한 선생님이었고 이제 그런 선생님의 행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약간 자기는 아이가 아니다. 뭐 그러면서 좀 반항 심리에 이제 관계를 가지는 뭐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데 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싶어서 그런 감정들. 근데 이제 여기에 책 뒷면에 보면 네 형제 세 나라 두 건의 살인 한 마리의 고양이 1948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요 살인에 대한 얘기는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 안 돼? 살인 아주 초반에 나오잖아요. 사실 살인은 두 건은 아니죠. 근데 메인 살인은 두 건인가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한번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다라는 식으로 서술은 되지만 네. 책에 등장하는 살인 그 전쟁통에 사람 죽는 거 빼고 저기 파리에서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은 이제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연쇄 살인마예요. 그렇죠. 네, 뭐 네. 그 정도는 뭐 처음에 또 나오니까
이게 너무 무심하게 나오죠. 맞아요. 갑자기. 갑자기. 나 아직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아니, 못난 사람이네 이러고 또 있었는데. 약간 배신감 느꼈겠다. 맞아요. 네, 그냥 되게 무심하게 살인을 저지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심하게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 살인 중에 하나가 엄청난 스캔들로 비화가 되죠. 왜냐하면 그냥 우발적인 살인이었는데 죽은 사람이 여배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명 당대 여배우. 가장 유명한 여배우.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또 약간 소름 돋아요. 그 약간 무심하게 그 서술되던 장면이 생각나서. 맞아요. 그 약간 되게 끔찍하죠. 네. 그 장면이.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피에르 르메트르가 특기잖아요. 그 네. 이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알렉스니. 맞아. 그러니까 시트콤 같은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시트콤에서 한 주인공이 막 무차별 살인을 하는 거지.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오르부아를 볼 때는 왜 너무 그 막 디테일한 묘사 이런 게 막 그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고 막 이랬다면 이번 소설 읽으면서 그 장면들은 뭔가 표현을 진짜 안 하는데 오히려 그 안 하는 게 더 리얼함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진짜 사이코 같이 느껴지잖아요. 네. 그게 그 살짝 이 르메트르가 옛날 아니, 옛날 제주가 나와. 나오는 그런 거 옛날 제주, 옛날 그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의 제주도 나오는 것도 있고, 그 전문 용어로 이제 옛날 가닥이 나온다. 예, 옛날 가닥 나오는 거 있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의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독자들이 좀 르메트르한테 그냥 뭐 이러겠지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아니 나는 이런 식으로 너희들한테 보여줄 건데 이제 이렇게 약간 뒤통수 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자세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고양이 얘기하죠. 고양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고양이야 뭐 중요합니까? 고양이 중요해요. 어쨌든 고양이 이렇게 그 주인공들 중에 한 명이 고양이를 키웁니다. 네. 고양이. 그리고 그 고양이 그게 뭐가 중요해? 아니 그 고양이가 계속 지켜보잖아요. 그렇죠. 고양이도 계속 나와요. 네, 자주 고양이도, 나옵니다. 고양이도 계속 나오고 그 고양이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고양이가 사라져가지고 되게 마음 아플 수 있는데 거기까지 하세요. 네. 이 소설은 어쨌든 다 연결되어 있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도시를 가고 여기서 왜 이런 직업을 갖게 되고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회수 안 되는 떡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얘는 도대체 왜 나와가지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라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다 거예요.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800쪽 가까이 되는데 한 언제쯤 나와요? 한 600대 후반? 하여튼 한 100쪽쯤 남았을 때쯤 가면 정말 놀라운 또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 그거는 이제 궁금하면 읽어보시는 걸로. 저는 알았죠. 처음부터 알았겠어? 처음부터 알았죠. 처음부터 알았다고? 왜냐하면은 떠나잖아요. 그때 뭐 애인이랑 같이. 문장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에이. 진짜 처음부터 알았죠. 저는.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작가면 저런 독자 정말 싫을 거야. 이래가지고 이랬구나라고. 그리고 저는 또 살짝 기대했던 거 알아요? 그러면 누구도 살짝 나올 수도 있겠네. 근데 또 여지없이 르메트르가 딱 등장시키잖아요. 그럼 너무 예상 가능하게 쓴 거 아니에요, 르메트르가? 그렇긴 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장면에서 약간 눈물 한 방울. 근데 우리가 앞에 이제 읽었으니까 앞에 세 권을 다 읽었으니까 이 양반이 어떤 스타일로 쓰는지를 아니까 예상할 맞아요. 수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르메트르도 이제 본인의 고정 팬들에 대한 약간의 서비스 같은 걸 해줘야 되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그래서 이거 읽고서 눈물 한 방울 혹은 아빠 미소 한번 지은 사람은 내 찐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소설 읽고 나서 그 평가
이거보다 어떻게 더 잘 쓰냐 뭐 그런 류의 평가가 있었거든요. 소설에 이거보다 네, 더 맞아. 바라면 안 된다 뭐 네, 이런. 네. 더 타임스. 네. 예.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음. 그러니까 뭐 어떤 개인적으로 뭐 느끼는 호불호나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소설가가 쓰는 이 직업 소설가가 쓰는 정말 잘 만들어진 그 하나의 작품으로서 최고봉. 최고다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설에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뭐 이런 그렇죠, 식의 평을 네. 어느 언론에서 더 했던데. 타임스. 더 타임즈. 네네. 그리고 막 그 중간에 나오는 약간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도 이렇게 설명을 잘 할 수가 있나 이렇게 그리고 이해가 잘 되게. 그런 부분들은 네. 정말 취재도 열심히 네. 하세요. 맞아요. 이거는 세상에 그 어떤 작가보다도 성실하게 역사적 사실을 다 취재하고 소화해가지고 그거를 문학적으로 변형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형상화하는 이 고된 작업을 이 노익장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뭐 특정 작가를 연상해서 말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국에도 시대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시대 소설을 좋아하는 편이고 즐겨 읽는 편인데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그냥 그 시대 소설의 어떤 부분은 그냥 그걸 딱 그냥 떼어가지고 역사 인문학 교양서에 한두 단락이라고 붙여놔도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문학적으로 형상화가 안 됐다라는 거죠. 안 돼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은 거죠. 소설 독자로서 이건 소설인데 그러면은 이 부분을 뭐 스토리라던가 캐릭터나 사건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독자들한테 제시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르메트르는 그걸 한 번도 놓치는 적이 없어서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방송했던 네타냐후 이런 건 내가 싫어했잖아요. 그렇죠. 그 너무 설명이 많잖아. 그게. 하지만 네타냐후도 좋아하는 분들 많던데. 저도 좋았어요. 저도 재밌던데. 그 아까 저 YG가 한 말이 그 캐릭터를 가지고 한 말일 것 같은데 그 JYP를 연상시킨다고 했던 우리 슬픔의 거울에 나오는 인물이죠. 대지레. 네, 대지레. 시대의 사기꾼. 네. 왜 그걸 보고 대지레를 보고 자꾸 JYP가 연상된다고 YG가 했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아니 뭐 JYP가 전쟁통에서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는 거죠. 이 책에 아주 지나가듯이 잠깐 한 두어 번 나오는 대지레가 그 대지레겠죠? 그렇겠죠. 그런 등장인물도 나오고요. 네. 앞에 시리즈들을 쭉 읽고 계신 분들은 뭐 120%의 확률로 재밌습니다. 이 책은. 자, 문제는 그러면 파트 1의 3권을 한 권도 안 읽은 사람은 이걸 읽어도 되느냐? 읽어도 됩니다. 전혀 무관할 것 같아요. 전혀 무관해요. 그렇죠? 전혀 네. 무관합니다. 전혀 무관하고요. 네. 요거를 먼저 재밌게 읽고 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의 첫 번째 작품, 파트 1의 첫 작품 오르부아르를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아 날 거거든요. 당연히. 예. 그래서 결국 이거 먼저 본 다음에 앞에 걸로 돌아가는 길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오르부아를 봤는데 두 번째나 세 번째 거 중에 한두 개쯤은 안 봤어. 그래도 이거를 그냥 봐도 되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죠. 네, 상관없어요. 다 이게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 작년 초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이미 나왔더라고요. 네, 그럼 다섯 무슨 번째 얘기예요? 건. 그건 주인공들은 똑같아요. 펠티에 가문의 사남매가 여전히 주인공인데 메인 주인공이 엘렌이에요. 막내딸. 막내딸. 그리고 그건 현지에서는 저 놀랐는데 현지에서 대단한 세상도 80만 부가 팔렸대요. 대단한 책이군요. 네, 진짜 대단한 세상 80만 부가 팔렸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나온 그 엘렌이 메인인 그
그 소설도 되게 첫 책 이상으로 호평이고 특히 평론가 첫 책이라는 게 대단한 세상, 음. 대단한 세상 이제 시리즈의 첫 책 이상으로 호평이고 더 이제 많은 평론가들이나 독자들이 방점을 찍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1952년인가가 배경인데 1952년, 54년인가를 또 거기도 1년 그 한 해가 배경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그 여자 기자가 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엘렌이 여성 기자로서 그 여성 차별의 그 직업 숨바구니 속에서 뭔가 이렇게 활약하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여권 신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녹여내면서 또 스토리를 전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획이 있는 거야. 있는 상황에서 다음 책을 내고 하니까 이게 시리즈가 거듭되면서 사람들이 흔히 하게 되는 실망감을 거의 많이 안 느끼게 되는 이 것도 있는 아저씨는 처음에 그 내가 100년을 10권 정도로 정리하겠다라고 했을 음. 때부터 10권 전체에 대한 음. 대략적인 그림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작업을 못하죠. 그래서 75년부터 한 2008년까지 정도가 마지막 세 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 4권? 3권. 그래서 3, 4, 3으로. 마지막에 가면은 무슨 98년 프랑스 월드컵도 나오고 뭐 이러겠다, 그지? 1차 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진짜 그렇겠죠. 100년간의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뭐 그런 거 나오겠죠, 막 이렇게. 그 까먹었는데 무슨 잡지에 만화 그리는 사람 테러 당해서 죽고 맞아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나올 그리고 테고. 막 그 쓰레기통 폭탄 테러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이제 이 프랑스에서 최근에 벌어졌던 19세기, 20세기 말이나 21세기 초에 벌어진 일들도 막 등장하겠네요. 테러 이제. 뭐 이런 것도 나올 테고. 4부작의 두 번째 작품의 제목은 침묵과 분노네요. 네. 불어 제목은. 나중에 이게 뭐 한국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설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보통 어떤 특정한 시대를 다루는 역사 소설들 볼 때 보고 나서 이 소설은 좋은 소설이다 혹은 이 소설은 뭐 그렇지 않다 판단할 때 여러 기준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주로 많이 생각하는 건 이제 작가가 알고 있는 어떤 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적 진실 걸 이제 이 소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그게 그 시대의 이야기이기만 하면 뭔가 아는 즐거움은 있겠지만 그걸 소설로 읽어서 내가 느끼는 어떤 감동이나 유용함이나 이런 건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의 이야기가 지금이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뭐 어떻게 좀 넓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지점에서 어떤 성찰을 주느냐가 그 뭐 시대소설, 역사소설의 어떤 평가의 지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때 약간 이 소설을 읽고 어떤 그런 연결성, 동시대성 이런 거 느꼈는지 좀 궁금했었어요.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약간 저널리즘에 대한 조롱. 언론에 대한 언론에 대한 조롱이 계속 나오잖아요. 언론에 대한 조롱이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진실보다는 사람들의 그 표피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부각하는 그런 대목들이 풍자적으로 계속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비중 있게 르메트르가 좀 당대의 탈진실의 시대에 당대의 그런 이런 모습들을 약간 좀 비틀어가지고 소설 속에서 형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약간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못 봤던 형태라고 생각했던 건 그러니까 소설 읽었을 때 어떤 4대 그러니까 가족들 구성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익숙했어요. 익숙하죠, 오히려. 오히려. 가족 소설들이 취하고 있는 전형성들에서 익숙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 정치적, 경제적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어떤 한 시대를 크게 그려낸다는 게 우리 머릿속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소설 작품을 통해서 만나기는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눈으로 뭔가 목격하고 있구나. 그런 소설들을. 그런 생각 많이 드는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게 그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약간 할리우드 활극 같은 느낌도 활극 있잖아요. 같아. 맞아요. 그 어벤져스 같은 그런 음. 느낌 있잖아요. 사건도 많고 사건도 많고 드라마틱해요. 그리고 또 약간 해결을 하는 음. 영웅적인 면모를 가진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현실에서는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막 영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그건 르메트르가 그냥 지금 이 시대의 독자들이 원하는 어떤 걸 좀 맞아요. 주고 싶은 이런 걸 원하지. 그 소설에서라도 청취자분들이 약간 오해하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어벤져스 같은 영웅은 안 나옵니다. 이 소설에 다 뭔가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읽고 나면 영웅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중에. 읽고 나면은 읽고 나면은 이런 게 하지만 있다고요. 할리우드 활극처럼 뭔가 그런 요소들이 많고 사건이 많다라는 맞아요. 거는 당연히 아니 할리우드 영화처럼 재미있지 않으면 80만 부가 팔리겠냐고요. 맞아요. 이게 저 다른 나라 말고 프랑스에서 팔린 프랑스에서만. 것만 80만 부라는 거 아니에요? 나온 지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극적이고 재밌고 근데 약간 정보들이 있고 그러니까 막 현대 소설이 갖고 있는 예술 취향 막 이런 것에 갇히지 않은 소설이니까. 네. 어쨌든 참 재밌는 작품이었고요. 이 책이 80만 부가 참 팔린다는 게 부럽네요. 한국에서 요새 잘 팔리는 소설은 한 8만 부 팔리면 대박인 거죠. 그럼요. 프랑스 인구가 우리보다 기껏해야 20%도 2천만 정도 많죠? 많을까 말까. 한 7, 8천만 정도. 아니요, 7천 안 돼요. 7천만 안 돼요? 7천만이 6천만?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나라는 책이 너무 안 팔립니다. 우리도 저 책걸상을 이제 파리에서 불어로 진행했으면 훨씬 인기 있는 방송이 됐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가 10배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만 한 저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줘야 됩니까? 자, 더 이상 제가 하나만한 소리를 하기 전에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번 주에는 피에르 르메트르의 대단한 세상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